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이 사건은 현대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14세 여고생 엄연아 양의 실종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당국은 결국 알몸 상태의 엄연아 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엄연아 양의 죽음은 유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수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범인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천에서 실종된 중학생 소녀의 시신이 96일간의 수색 끝에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실종 지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배수로에 떠내려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미스터리한 미해결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소재 동남중학교의 학교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밀려 나왔다. 짙은 초록색 상의와 체크무늬 치마로 된 교복을 입은 2학년 엄연양 15도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교문을 나섰다. 엄양은 집으로 가지 않고 4명의 친구들과 학교 근처의 반 친구 집으로 향했다. 한참 즐겁게 놀던 여중생들은 어둠이 밀려오자 각각의 집으로 귀가를 재촉했다. 엄양은 같은 마을에 사는 조아무개양 15과 송우리 추산초등학교 후문까지 동행했다. 이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외딴 길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휴대전화를 꺼낸 엄양은 엄마 곧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조양과 헤어진 곳에서 엄양의 집까지는 800여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엄양은 지름길로 방향을 잡았다. 추산초등학교 후문 경덕학원 뒷길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통일대 군인 아파트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만 아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 집으로 들어간다던 엄양은 밤 9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연락두절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엄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은 엄양이 실종된 뒤 단순 가출이나 교통사고, 유괴 등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엄마에게 전화한 후 실종된 엄양을 단순 가출로 본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엄양이 조양과 헤어진 도로는 포기임에 불과한 농로임을 감안하면 유괴나 뺑소니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엄양은 2년 동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던 학생이었다. 경찰은 2004년 1월 부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경기지방경찰청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조사했다. 우선 전담만을 편성해 엄양이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탐문을 시작했다. 엄양의 부모는 전단지 15만 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딸을 찾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장 155cm, 체중 38kg 단발머리에 머리를 뒤로 묶음, 동남중학교 교복 착용, 흰색 운동화, 분홍색 머리띠 착용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엄양이 행방불명된 지 23일 만인 11월 28일 엄양의 집에서 7.4km 떨어진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자동차 일대에서 소지품이 발견됐다. 가방, 양말, 교복 셔츠, 노트, 필통장 등이었다. 이 상자는 엄양의 가방 안에 있던 학원 수강증과 공책에서는 이름이 있던 부분만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12월 22일 실종 47일째 의정부시 밀락동 도로 확장공사 현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엄양의 휴대전화와 운동화가 발견됐다. 실종 장소에서 15km 떨어진 곳이다. 휴대전화는 몸통과 배터리가 분리돼 있었다. 그런데 소지품이 놓여진 형태가 심상치 않았다. 범인이 다급하게 버리거나 숨기려고 했다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엄양의 소지품은 마치 경찰 수사를 비웃듯 쓰레기 더미 맨 위에 놓여 있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엄양의 소지품이 발견되고 실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경찰은 엄양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해를 넘겨도 성과는 없었다. 그 사이 엄양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봤지만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다. 엄양의 친구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제보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역시 신빙성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자 현역 군인인 엄양 아버지는 소속 부대의 요청, 장병들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엄양의 학교와 집 근처는 물론 포천시 관내 야산과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부 일대까지 야산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다 사건 발생 96일 만인 2004년 2월 8일 오전 10시 15분쯤 포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이 경장에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소흐륵 이동교리 축성 낚시터 맞은편 용담 삼거리 인근 우측 배수로 앞을 지나다가 사람의 발바닥이 보여 가까이 가보니 옷이 벗겨진 여자 변사체가 반드시 누워 있었다. 다른 한쪽은 29인치 TV를 포장한 종이 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바로 엄연양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죽석 검문소에서 광릉 수목원 방향으로 500m 엄양집에서는 6km 정도 떨어져 있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0m 안으로 들어간 한적한 곳이다. 앞서 엄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길이 7.6뼘, 지름 60cm의 배수로에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교복과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진 채 알몸 상태였고 양손은 얼굴 쪽으로 다리는 배 쪽으로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었다. 시신은 얼굴에서부터 다리까지 부패가 심해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경찰의 눈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엄양의 시신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것이다. 매니큐어는 매우 조잡한 상태로 칠해져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에도 번져 있는 상태였다. 엄양은 평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고 다니던 중학교의 규율에도 매니큐어를 칠하고 등교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칠했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범인의 짓이었다. 경찰은 엄양의 시신을 소우릅 우리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 시신이 발견될 당시 엄양의 부모는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우리 아이를 꼭 찾아달라며 딸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여중생으로 보이는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한걸음에 우리 병원 영안실로 달려와 시신을 확인했다. 부모는 심하게 훼손된 얼굴로는 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오른쪽 팔과 배를 살펴봤다. 불에 데인 팔의 화상 흔적과 아랫배에 난 맹장 수술 자국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딸임을 확인했다. 어머니, 이 아무개 씨 42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딸의 처참한 모습에 내 딸을 살려내라고 몸부림을 치며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하다 실신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배수로 일대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6뼘 떨어진 지점에서 콘돔 1개와 정액이 묻은 휴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엄양의 시신을 감식한 결과 외견상 결박이나 목졸림 등의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시신 상태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된 뒤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엄양의 시신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시신의 상태가 심하게 부패돼 있어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지는 못했다. 국과수는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 목졸린 흔적이 있었는지 감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오른쪽 머리 뇌 부위에 약간의 출혈 현상이 발견됐지만 사인과의 관련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체는 비교적 깨끗했으나 성폭행 흔적이나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수로 인근에서 발견된 콘돔과 정액이 묻은 휴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양의 시신에 칠해진 매니큐어는 살았을 때가 아닌 살해된 후에 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인이 엄양에게 매니큐어를 칠했을 경우 얼굴에 화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부검 결과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이문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증폭되는 상황이 됐다.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헛돌았다. 매니큐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판매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변태 성욕자와 불량배 우범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전이 없었다. 이렇듯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수명의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진범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엄양의 실종을 전후해 엄양을 봤다는 목격자 2명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인 결과 실종 시간대, 저녁 시간대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 경찰은 엄양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한 TV 포장 박스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구매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포장 박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박스에 담겼던 TV가 2003년 8월 인근 남양주시에서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더 이상의 추적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1년간이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근처의 폐쇄회로 CCTV가 없는 데다 다른 단서나 제보도 없어 수사는 장기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 또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범인을 검거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부족하여 경찰은 단서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매니큐어 색깔이나 텔레비전 상자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범인이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익숙하고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아가 다른 장소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후 배수관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버려진 장소, 근처 상점들이 자정 이후에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있었기 때문에 자정 이후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옮겼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텔레비전 박스에는 일련 번호가 있어서 수사관들이 누가 제품을 구매했고 누가 배송을 담당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배달하고 설치해준 사람 중 한 명은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는 TV 상자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말했고 전선은 끊어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아의 손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는 범인이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세로 방향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좌우로 칠해져 있었다. 범인은 매니큐어를 바른 후 피해자의 손톱을 다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매니큐어의 출처가 살인범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붉은색 매니큐어의 성분을 분석하고 출처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인형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포함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60여 종의 매니큐어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일치하는 제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에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특히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는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살인범은 피해자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을 뿐만 아니라 다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교복 속옷 양말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살인범은 이러한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여장을 즐기는 남성들까지 신문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수사관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붉은 페인트가 다른 나라의 장례의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일 5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하고 DNA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 아찔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15년 후인 2019년 초 한씨 성을 가진 여성이 2003년 10월 포천의 같은 마을에서 살인범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아가 실종되기 불과 일주일 전 한씨는 자신을 차로 납치하려던 운전자로부터 간신히 탈출했다. 이후 실종자 포스터를 본 그녀는 직감적으로 범인이 자신을 납치했던 남자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한씨가 납치될 뻔했던 장소는 현아가 실종 당일 밤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눴던 초등학교에서 2km 떨어진 중학교 근처 현아가 이용했던 지름길 근처입니다. 한씨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범은 마치 화장을 한 듯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밝고 투명한 갈색 눈을 하고 있었다. 운전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하얗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꼼꼼하게 손질된 손에 투명한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수사관들이 최면을 사용한 후 한씨는 자신을 뒤쫓던 차가 동네 정비소에서 온 차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판의 4자리 숫자 중 3자리는 기억했고 나머지 한 자리를 이용해 2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운전자의 얼굴을 스케치했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키는 1.7m에서 1.75m 사이였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씨의 이야기가 SBS에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제보 전화를 걸어왔다. 특히 당시 포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남성은 몽타주 속 인물이 예전 동료와 닮았다고 말했다.
그 남성에 따르면 차량 도색을 담당했던 동료는 수줍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으며 하얗고 꼼꼼하게 손질된 손에는 투명한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는 매우 청결한 사람이었고 차량 한 대를 도색한 후 30분마다 손을 씻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용의자가 정비소에 맡겨진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아의 손톱에 묻은 붉은색 페인트는 자동차용 페인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도색한 남성이 성범죄는 아니지만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범행 후 5-6년 만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해결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고 그가 진짜 살인범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엄현아 사건의 전 수사부장이자 현재 한국범죄연구원 연구원인 김복주는 한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몽타주가 화성 연쇄살인범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 씨가 언론에 노출된 것이 몽타주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엄현아 납치 살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엄현 양은 2005년 6월 26일 경기도 가평군 함현 하판리 운악산 내 현등사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당시 군부대에서 사망한 홍익선 씨.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엄양이 실종된 후 홍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일처럼 현수막을 걸고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등 발벗고 나섰다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영혼 결혼식에는 엄양과 홍 씨의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 1. 엄양의 이름이 찢겨졌다. 엄양의 소지품 유류품은 2차례에 걸쳐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엄양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노트와 학원 수강증에 있는 이름이 적힌 부분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2가지다. 하나는 이것이 엄양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게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범인이 엄양을 알고 있다는 증거, 즉 스스로 면식범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범인이 엄양의 이름이 알려지면 자신이 지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찢어버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면식범이라면 엄양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 사건 이후 발견된 엄양의 휴대전화는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돼 있었다. 누군가 강제로 분리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켤 때 그리고 통화 중일 때 기지국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위치가 등록된다. 그러나 배터리를 분리하면 위치를 찾아낼 수 없다. 지금은 이런 정보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전문 지식이 있던 범인은 이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상당하거나 범행 전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끝내 발견되지 않은 교복과 속옷 스타킹. 엄양의 소지품 중에 끝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교복 넥타이는 발견됐지만 정작 교복과 속옷 그리고 스타킹은 흔적이 없었다. 범인이 이것들만 따로 버렸다기보다는 수집했다고 보는 것이 근접하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물품 음란증 환자로 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속옷이나 양말 등의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주로 여성의 속옷, 스타킹, 브래지어, 팬티, 거들, 헤어핀 또는 밴드, 손수건뿐만 아니라 때로 음모, 머리카락, 손톱, 발모양, 성기가 등도 수집한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에 만족감을 느끼다 점차 여성의 몸 자체를 원하게 되는 성도착증의 일종이다.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냄새 맡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교시 상대방에게 그런 물건을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즉 범인은 엄양의 교복 속옷 스타킹을 통해 범행 당시의 쾌감을 느끼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변태 성욕자일 가능성이 크다. 4. 발가벗겨진 시신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엄양의 시신은 상체는 부패 상태가 심했고 하체는 상대적으로 멀쩡했다. 엄양이 발견될 당시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엄양이 납치돼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엄양을 성폭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범인의 성능을 착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 매니큐어는 왜 칠했을까? 물품 음란증의 연장선상이다.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는 진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아주 조잡하게 칠했고 사후 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왜 엄양을 살해한 후 매니큐어를 칠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이 변태 성욕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품음란증 환자 중에는 시체를 속옷 같은 소유물로 생각하고 시신에 립스틱이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 화장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살인자는 두 얼굴을 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만 물품음란증 증상을 보이며 여성의 속옷 등을 수집하며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변태 성욕자일 가능성이 크다. 또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할 정도로 치밀하거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다. 또 엄양이 마을 사람들만 아는 지름길에서 사라졌고 공책과 학원 수강증에 이름 적힌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범인은 면식범일 수도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14살 여중생을 살해한 범인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